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 윤현명 부장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나 토론자 이외의 분들은 음소거를 설정해 주시고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비디오를 잠깐 켜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전체 키는 게 낫죠? 네, 같이. 네, 지금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 잠깐 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및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취지와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센터에서는 대전 지역의 산, 학, 연, 민, 관 각계의 탄소 중립, 순환 경제 정책 비전과 미래의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탄소 중립,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2021년서부터 탄소 중립 관련 학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서부터는 순환 경제에 보다 중점을 두어서 대전 탄소 중립 순환 경제 포럼으로 행사명을 바꿔 세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5월에 충청권 세계센터와 함께 플라스틱 국제협약 및 충청권 순환 경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를 하였으며 오늘은 두 번째 포럼으로 제로 웨이스트 우수 사례와 실천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21년도에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코로나 대응 목적이 컸었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취지에도 계속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사 패널분들께 드리는 포럼 자료도 종이가 아닌 파일 형태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고,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서울연구원의 박세원 박사님께서 서울시 제로 웨이스트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센터장님이시기도 한 충남대 장영철 교수님께서 국외 제로 웨이스트 도시 사례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고, 이렇게 두 개의 주제 발표를 들으신 후에 잠시 쉬었다가 두 분의 토론자분들과 함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는 대전 시민환경교육센터의 고은하 센터장님, 그리고 유성구 청소행정과의 한규호 과장님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행사의 주최자이신 정철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 장용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저희 탄소중립 순환경제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11월 1일이네요. 이제 올해 11월하고 12월 두 달이면은 이제 올 한 해가 다 가는데 올해 또 유난히 더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는 또 엄청 또 갑자기 추워진다고 합니다. 가을을 빼앗긴 느낌이 또 들기도 해요. 그리고 11월에는 지금 11월 25일 날 오늘 그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지는 않지만은 11월 25일 날 한국에서 환경 분야에 중요한 개최되는 국제 행사가 있어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그 부산 백스코에서 170개 국가 한 3천 명이 정부 대표단들이 오셔서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마지막 5차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어, 국제적인 환경 규제, 법적인 구속력 있는 규제를 이제 국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오염을 종식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이번 달 말에 이제 어, 개최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유엔의 차원에서 한 2년 전에 국제협약을 만들자고 결의했는데 지금 협상이 그렇게 썩 수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이런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그 논의도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환경 분야의 큰 위기는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기후 위기,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기, 그다음 세 번째는 환경 오염 중에서도 플라스틱 오염을 뽑고 있습니다. 이 3대 위기를 인류가 당면한 최대 위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 그 포럼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 주신 우리 고은아 센터장님 그리고 유성구청 한기업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서울시의 제로 웨이스트를 지금 현재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의 것들을 이제 소개해 박사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터님 감사합니다. 어,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화면 공유 설정해 주시고 발표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림 잘 보이시나요? 발표 자료?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방금 소개받은 서울연구원의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발표 주제는 사실은 아까 이제 서두에 장영철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서울시도 많은 정책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어떤 접근 방향을 좀 가지고 있느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찌 보면 한 20년대, 19년, 20년도부터 서울시가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는 워딩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정책 방향 그리고 그러면 제로 웨이스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단히 서두에 좀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는 어떤 건지 진짜 실제로. 그래서 서울의 생활 폐기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제로 웨이스트에 관련된 서울의 현재 정책 방향이나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연구원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제로 웨이스트 서울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좀 이제 정책이 제안되어야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지, 시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본 슬라이드고요.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로 웨이스트란 무엇인가라는 데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데피니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GWIA라고 이제 제로 웨이스트 국제 연합입니다. 이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로 웨이스트가 상당히 많은 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이제 GWIA라고 2002년에 설립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활동을 좀 추진하고 있고 이 연합에서 지금 제로 웨이스트라는 어떤 정의는 모든 자원 보존을 위하여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그리고 뭐 제품 포장재, 소각을 제외한 원료 회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이제 아예 폐기물 발생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를 이제 이 연합에서도 알고 있고 제로 웨이스트라는 측면에서도 이거를 목표로 하는 노력 행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각이나 매립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네거티브한 좀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로 웨이스트 개념 등장 같은 경우는 1973년에 이제 폴 파머라는 분이 처음 만들었고, 요 90년도에 도쿄나 샌프란시스코나 밴쿠버 등 이제 좀 주요 큰 도시들에서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을 좀 받아들이고 좀 많은 노력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이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의 소비 행태는 조금 좀 이렇게 긴 형태로 좀 오래 사용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리할 때도 자연 분해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순환이 좀 경제 구조가 순환이 됐다면 현재는 지금 빠르게 소비 행태가 조금 이런 핸드폰이라던가 기, 기본적인 물품들의 좀 교체주의가 좀 빨라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로웨이스트 개념이 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웨이스트의 지금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R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리유즈, 리듀스, 리사이클의 이제
덧붙여서 리퓨즈나 컴포스트까지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 그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들은 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전통적 폐기물 관리에서 통합적 관리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리듀스, 리유즈, 리사이클링, 리커버리, 뭐 레지듀얼, 랜드필 이렇게 5단계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4번까지 해서 4R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로 웨이스트는 옆에 보이시는 이 그림처럼 상당히 우선순위를 더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자원순환기본법이 이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바뀌면서 가져가는 어떤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계 단계에서의 고려, 감량, 재사용, 재활용,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사실은 컴포스트가 들어가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연적인 분해를 의미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됐고요. 메테리얼 리커버리도 결국에는 이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면 원료라도 회수 가능하게 하다라는 좀 재활용을 조금 더 나눈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6단계는 이제 잔재물에 대한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7번이 unacceptable인데 결국에는 6번까지 우리가 단계를 진행을 했을 때도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은 결국에는 최종 처리인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unacceptable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 이게 뭐 7번을 가야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제로웨이스트 국제연합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가지 말자, 7단계까지는 가지 말자라는 의미로 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좀 세부적으로 어떤 식의 정책을 제안되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단계인 리싱크 리디자인, 그러니까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재, 디자인, 수리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한 제품 생산은 소비자에게 제품 순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뭐 이런 방식인데요. 이 구분들을 이제 세부 구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뭐 구매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원활하도록 할 것, 그리고 수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한창 이야기하고 있는 수리권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개념들이 좀 여기 이 단계에 포함이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인센티브라던가 뭐 소유보다는 공유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단계 같은 경우는 아예 폐기물 그 발생 자체를 좀 많이 애초에 줄이자라는 인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경제 시스템에서 장애물이 있다는 건 좀 단계적으로 제거하자. 그리고 지역경제 장려. 이렇게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보는 경우가 있고요. 뭐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던가 불필요한 소비 주장 시스템을 제거하거나 회피하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량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제 제품 포장재 원료 사용량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 제로웨이스트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유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이나 인체 유해성들을 좀 줄임으로써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자라는 얘기들이고 여기서도 역시 이제 뭐 지역시장 지원 지속 가능 구매 구현이라던가 이런 뭐 제품 사용 서비스 제공에 대한 생태 발자국을 좀 최소화한다라던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사용입니다. 재사용도 이 부분들은 사실 다 아시는 부분일 거라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그대로 이제 원래 의도된 의도된 제품의 사용 요소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유사한 용도로 좀 다시 사용하는 활동을 좀 재사용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도 역시 이제 수리나 재제조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던가 예비 부품 보관 혹은 뭐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이드라인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리사이클이랑 컴포스트를 아까 같이 묶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리사이클에는 사실은 화학적 재활용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열분에는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기계적으로 메커니컬하게 어떻게 보면 재활용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기물이 좀 많이 포함된 형태로 좀 제품을 생산하면 이제 그 최종 처분에 있어서 큰 환경적인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을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라인 좀 가져가는 것이 좀 특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5번의 메터리얼 리커버리인데 사실 이게 리사이클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 제로웨이스트 개념에서는 조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이나 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도 재활용이 안 되고 퇴비화도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원료를 회수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을 메터리얼 리커버리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에너지 회수, 소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에너지 회수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또 명시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디어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어찌됐건 폐기물들이 발생한 것인지 왜 버려지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 그래서 이제 뭐 구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재물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제고하자라는 내용들, 그리고 뭐 자연분해 가능한 잔재물 위주로 좀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 에너지 회수 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 에너지 회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제외하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이제 생물학적 처리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회수는 또 이 부분에서는 좀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언엑스토블 이게 7단계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제 폐기물 발생을 조장하거나, 그러니까 쉽게 처리가 되면 결국 폐기물 발생을 조장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환경 및 인간에게 유해한 시스템과 정책. 그러면은 유해한 시스템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소각과 매립을 포함하는 이야기로 여기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립 소각 처리를 조장하는 정책과 시스템 허용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기라던가 뭐 시멘트 킬른의 처리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명시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슈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 생활 폐기물 관리 현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26년도는 수도권에서 이제 가연성,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 폐기물에 대한 직매립 금지가 좀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뭐 이제 전국적으로도 30년도에 다른 지자체들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감량 정책을 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추가 확대, 혹은 폐비닐 분리배출 시범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리배출 사업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에 대한 저감을 위해서 다회용기나 다회용컵 사업을 좀 주도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감량기 지원 사업 등을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한 감량기 지원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량기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 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21년도 기준입니다. 22년도로 업데이트를 사실 못해가지고요. 요거는 서울시에서 내부 자료로 받은 내용이라 생활계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비배출이 포함된 내용이고, 이제 배출 비율을 보시면 종량제 포함 혼합 배출이 한 4,000톤, 분리 배출이 한 4,500톤, 음식물이 2,400톤으로 이런 비율로 좀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빨간색 박스인 매립 처리 부분입니다. 이제 이부 21년 기준이니까 매립 처리가 한 1,500톤 정도 나오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조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매립 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매립에 대한 흐름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폐기물 발생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요. 쭉 이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요거는 이제 그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최근 3년에 조금 감소하는 추세로 좀 돌아서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하늘색의 건설 폐기물이 쭉 증가를 하다가 2021년도 이후로부터 이 건설 폐기물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폐기물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건설 산업 쪽에 이제 어떤 뭐 자재비의 폭등이라던가 뭐 인건비의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건설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 이제 건설 폐기물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거에 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폐기물 전체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찌됐건 서울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뭐 다른 지자체도 그렇듯이 사실은 시민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생활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오른쪽 슬라이드를 좀 살펴보시면 사실 올해가 이제 종량제 30주년이라고 해서 환경부도 그렇고 폐기물협회에서 많은 어떤 뭐 포럼도 가지고 있고 이런 발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종량제가 들어오면서 도입이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폐기물이 많이 감소가 되고 관리가 잘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좀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종량제는 오히려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재활용도 역시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그 우리가 버리는 고형 폐기물 양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대비해서
한 2,600톤 나오던 게 2022년도에 한 2,296톤, 한 12% 감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이던가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가정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라던가 이런 것들 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좀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런 그 종량제 폐기물하고 이제 재활용 폐기물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처리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간 크게 바뀌지가 않았는데 사실 이게 바뀌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26년도에 이제 직매립 금지라던가 지속적으로 이제 매립을 좀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이게 22년도까지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재활용이 61.2%, 소각이 한 28%, 그리고 뭐 이제 기타 처리 0.3% 이렇게 매립이 10%, 기타가 0.3%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각하고 매립 비율이 크게 변동이 없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매립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그 발생 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소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션을 또 높게 가져가면서 좀 매립을 줄이는 방향 이런 부분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 데이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환경부에서 이제 지자체 이제 대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시도 그렇고 매년 이제 환경부에 보고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근데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최근 2021년, 22년에 이제 제6차 통계조사 자료를 좀 기반으로 만든 내용이고요. 이 자료 내에는 배출원 유형에 따라 발생 특성 분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지금 종량제로 버려지는 폐기물을 이렇게 폐기물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배출원이 사실은 일반 우리의 가정이나 그리고 이제 일부 1일 300kg 미만의 어떤 비가정 부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좀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출 특성 자체가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분리배출 상당히 되게 많이 잘한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음식물류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음식물류도 분리 배출이라고 봐야죠. 이게 혼합 배출은 종량제밖에 없는 건데 분리 배출이 그렇다면 한 76.5% 정도로 가정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종량제는 이렇게 버려지고 있고 그리고 원단위 발생량, 그러니까 이제 하루 한 사람이 버리는 폐기물 발생량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정에 비해서 비가정 배출량이 한 200g으로 한 조금 더 한 6, 70g 정도 더 많은 걸로 좀 이제 데이터로 나와 있고 실제로 비가정에서는 분리 배출률이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이런 데에서 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가정이든 비가정이든 어떻게 좀 우리가 정책을 좀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발생량이나 분리배출률만 다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종량제 폐기물 발생 특성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 뜯어보면 결국 비가정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성들 중에 가장 좀 이렇게 특출나게 보이는 것들은 폐지류가 한 46g 정도가 나오고 그에 반해 가정은 한 16g, 상당히 적게 나오는 부분. 뭐 음식물류는 당연한 이건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의식주 생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음식을 뭐 요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 음식물 원물에 대해서 이제 종량제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5g 정도 나오는 반면에 비가정은 뭐 영리 목적의 어떤 행위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폐합성 수지류도 이제 아까 이게 폐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폐플라스틱도 보시면 가정은 한 30g 나오는 대비해서 비가정 한 60g, 2배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배출자랑 배출 비용 부담자가 동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비가정은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에서의 조금 좀 이런 괴리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도 가정 부분에 비해서 비가정 부분에 가연성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이게 뭐 가연성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활용 가능 자원이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좀 비가정하고 가정에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분리배출입니다. 분리배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정을 잘하고 있고, 비가정을 조금 덜 하고 있는데,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종량제가 가정이 적고 비가정이 많이 나온 것처럼 분리배출은 가정이 많고 비가정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 자체가 조금 뭐 차이가 있다 보니 그렇게 좀 차이를 보이는 건데요. 뭐, 분리배출 특성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속류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폐합성 수지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이 폐플라스틱 중에 분명히 분리배출이 가능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 부분보다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이 좀 적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가 인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웨이스 서울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도, 21년도부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일회용품하고 종량제 생활 폐기물 감량에 대한 집중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에 대한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이라는 슬로건은 어떻게 보면 다회용기, 다용컵, 그리고 뭐 제로 포장재라던가 이런 제로 웨이스트 매장들을 지원하는 방향. 종량제 생활 폐기물 집중 감량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일 300kg 미만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이거든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자세히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뜯어보면 대부분이 비닐, 뭐 플라스틱 이런 종류입니다. 이게 당연하게도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체에서 포장재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기도 하고 사실 뭐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는 게 사실은 이 비가정 부분에서의 문제점이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폐기물에 대한 문제들이 좀 제기가 계속돼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그리고 뭐 배출 수거 선별 체계 개선을 통한 재활용 확대 이런 것들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접근하고 있는 이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개인컵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라던가 뭐 다회용기 뭐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앱이나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장례식장에 많이 사용을 좀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례식장이라던가 최근에 이제 뭐 프로야구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잠실 야구장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사실 일회용기를 많이 감축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장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 웨이스트 매장입니다. 이게 스마트 서울 맵이라고 서울시에 이제 그 맵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인데 여기에 이제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보고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게 사실은 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 이제 일회용품 없는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좀 많이 드라이브가 걸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 이제 종량제 생활 폐기물 집중 감량 추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 조금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배출자가 직접 위탁 처리를 하든 자체 처리를 하든 해서 이제 종량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처리의 의무를 가지고 이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자체 위탁 처리로 좀 전환하는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시설 부하를 한 사례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폐기물 양이 그럼 감소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정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들을 다시 우리가 종량제에서 재활용으로 꺼내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정도의 감량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배출수거 선별 체계 개선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안 넣었습니다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비닐 분리배출 그러니까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시범 사업을 25년도에 진행 예정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뭐 많이 정착이 된 부분들은 별도 분리 배출은 페트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폐비닐을 별도 분리 배출하겠다는 건데, 아시겠지만 폐플라스틱 자체가 뭐 원료 확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산업계에서 상당히 말도 많고, 좀 많이, 좀 그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이렇게 폐비닐로라도 따로 분리 배출을 하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정하고 비가정의 배출 특성을 봤을 때 일단은 비가정 소규모 사업체를 좀 대상으로 이런 시범 사업을 해보면 좀 줄지 않겠냐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25년도에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반입량 관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소각시설이라던가 매립시설의 반입량 관리를 좀 하면서 처리설 안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제로웨이스 관련된 서울시 정책 관련된 시정 연구를 올해 이렇게 요것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관련된 연구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 사업장 비배출 설계 폐기물 양 추정이라고 하는 연구는 이제 뭐 여기 지금 공무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 현장 조사를 나가서 1일 300kg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에 대한 이 기준을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드는 연구를 했었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연구는 이제 폐플라스틱 자원화 계획 수립 연구인데 조금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게 이제 서울시에 폐플라스틱이 추가적으로 확대 가능한 것들이 어느 재질이 있는지 그럼 그 재질의 폐플라스틱은 어떤 기술에 좀 적용을 하면 시장성도 가져갈 수 있고 현실성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폐비닐 분리배출 법제화 관련 연구도 이제 저는 아니고 이제 저희 연구원의 김고은 박사님께서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되게 서울시 제로웨이스와 밀접한 연구도 좀 많이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좀 적게 하긴 할 텐데요. 근데 뒤에서 이제 장영철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잠깐 요약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보다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을 좀 먼저 좀 이렇게 명확히 받아들이고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많은 정책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로 웨이스트 측면에서의 7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사실은 7단계인 최종 소강 매립을 우리가 아예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1에서 6단계까지를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리고 관리 분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서울시 생활 폐기물 그 배출이나 처리 특성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생활 폐기물이라서 다 똑같은 생활 폐기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출원이 가정이냐 비가정이냐에 따라 각각 어느 정책이 더 효용성이 있고 효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에 각각 가정과 비가정 그리고 뭐 배출 유형은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이렇게 세 종으로 구분을 하면 총 6종으로 좀 구성을 해서 각각 이렇게 체계 구성이 좀 변경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우선순위와 폐기물 관리 분류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매트릭스 구조의 정책 제안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것들로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요. 요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서울시의 의견이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구분 자체를 어찌됐건 제로 웨이스트라는 건 지금 퍼져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에 이미 자원순환 그리고 순환경제에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퍼즐을 맞춰가지고 이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에 끼워 맞출 거냐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매트릭스로라도 제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나의 뭐 칸을 만들어 놓고 각 지자체별로 적정한 정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고 그러다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폐기물이 아예 제로화가 어렵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양을 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정책 제안을 좀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아직은 확정이 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밑에도 사실 다 사례나 혹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정책들을 제가 그냥 모아서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네, 하고 있고 좀 뒤에는 차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관련된 연구 과제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좀 제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환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로 웨이스트에 관한 기본 개념서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서울시 생활 폐기물 뭐 발생 현황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정책 현재의 사례하고 미래 정책 계획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영철 교수님, 네, 발표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 부탁드립니다. 정영철 교수님 음소거 먼저 해주시고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화면 공유가,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하고, 음,
네, 잘 보입니다. 잘 보이시죠? 예. 일단 박세현 박사님 발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그 국외 제로 웨이스트 도시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어, 짧은 시간 안에 좀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지만은 여러 도시 사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주로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그다음에 벨기에, 이탈리아 뭐 한 세 개 정도 나라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전체 국가 단위로 하면은 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그 계획만 나와 있고 이제 실제 실천 사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의 도시 중에서도 뒤벤켄, 그다음에 벨기에는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 그다음에 이탈리아인 카판노리 세 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제로 웨이스트가 실천이 되고 어떤 성과가 있고 우리에게 뭘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의 듀벤켄 도시인데요. 여기는 그렇게 인구가 많진 않아요. 인구 한 10만 명. 이제 대학 도시이고, 그다음 굉장히 학생들이나 환경 친화적인 젊은 도시이고, 그다음에 여러 건축물이라든가 자연도 많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제로 웨이스트의 모범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하기 전에 연간 한 10억 원 정도, 그 인구 10만 밖에 안 되는데도 엄청난 양의 돈에 그 비용도 청소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이런 포장재들을 줄이고, 공공 투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재사용의 그 사용 그 시스템으로 사회가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제로 웨이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다섯 여섯 개 정도의 사례를 좀 보면은 일단은 유럽 전체가 그러긴 하지만은 어, 지금 포장재에 대해서도 일회용 포장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용 포장재 텍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식품이나 일회용 포장재에 대해서 한 700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고 뭐 추가로 한 300원, 한 1000원 정도를 포장재를 쓰게 되면 일회용 포장재를 쓰게 되면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달 용기 같은 경우 포장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1.5유로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한 2천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돈을 더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일회용 쓸 때, 그 재사용 그 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너 재사용 쓸래? 리유즈 쓸래? 재사용 용기 쓸래? 일회용 쓸래? 이렇게 해서 선택권을 부과해서 일회용 써? 그러면 돈 내. 근데 일회용 안 쓰면 돈을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페널티 접근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제로 웨이스트를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도시에 여러 회사들 다회용 용기 포장재 회사가 있어요. 이 포장재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그 사업자에게 요 재사용 용기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고 그 다회용 용기 포장재 회사들을 지자체에서도 보조해줘서 사업을 좀 서포트해주고 그다음에 사업자들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걸 활용했을 때 면세도 해주고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런 세척 같은 비용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각적인 어떤 다회용 용기를 하는 쪽으로 이제 전환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럽은 이제 일회용 포장재 지침이라고 그래서 그 발효가 돼가지고
80m 제곱 이상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재사용 용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따라서 왼쪽에 있는 보는 것처럼 이제 재사용 가능한 어, 커피 컵. 우리는 이제 일회용 보증금이라고 해서 일회용 컵에 대해서 보증금을 주는데 여기는 재사용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해가지고 재사용을 컵들을 하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용기에 대한 세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유럽의 그 지침의 예를 들면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대상 품목을 10대 품목을 정하고 있고 그런 이제 플라스틱 빨대나 식기나 면봉이나 풍선 이건 아예 사용을 금지하게끔 되고 있고 사용 제한하는 것들은 이제 용기나 포장이나 봉투나 이런 것들은 제한하는데 이제 좀 세금이라든가 또는 다회용 용기를 제공을 해서 사용을 잘 못하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회용 플라스틱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디벤켄 도시의 어, 그 성과의 요인은 일단은 굉장한 이제 텍스 정책들을 또 페널티 정책들을 하고 재사용 포장재 용기로 하는 그런 정부 차원의 정책들을 지원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이제 재사용 용기 포장을 전환할 수 있게끔 시스템 전환하고 경제적인 편익이라든가 환경적인 편익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소통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참 재사용이나 다행 용기하는 지역 업체들하고 초기 단계부터 해결 방안들을 찾아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재사용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벨기에의 브뤼셀 수도인데요. 벨기에의 브뤼셀 수도는 거의 대전시하고 인구가 비슷해요. 한 130만 명 정도 돼. 대전이 150만 명 채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벨기에는 프랑스하고도 인접해 있고 여러 국가들하고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교류가 많은 도시고 국제 기관들이 많이 혼입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작은 땅덩어리에 거의 큰 대도시 중에 하나고, 그런데 여기도 이제 브뤼셀도 제로 웨이스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고 여러 플랜들을 세워서 상당히 대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10명 중에 시민 중에 물어보면 7명이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여러 다인종 도시들이 많은 다국적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로 웨이스트가 왜 필요한지 제로 웨이스트를 감량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절박한 그 사회적 요구와 국가적인 어떤 도시의 어떤 여건들을 고려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브뤼셀 그 도시 차원에서 일단은 좀 리사이클링 팍이라고 있어요. 리사이크 팍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해서 만들어서 수리하거나 또 재활용 센터로 가까우게끔 하고 한 10개 센터까지 크게 해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무료 수거 방문이라든가 재사용 가능한 걸 나눔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공공행정 구역 내에서는 아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사용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금지하고 그다음에 일회용 봉투 사용도 금지하고 이렇게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장재 관련돼서도 기존에 9개에서 14개까지 품목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정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보와 교육,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리사이클 파크라고 그래서 직접
시민들이 갖고 와서 각 항목별로 이렇게 품목별로 버릴 수 있게끔 이런 파크들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이제 그, 그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대상 항목들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하고 있고, 밑에는 그 클린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로 웨이스트 프로젝트 중에는 특히 이제 재사용으로 왼쪽에 보니까 재사용이나 이런 걸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정원 폐기물이나 음식 폐기물들은 퇴비하는 쪽이 되고 있고, 오른쪽 끝에는 이제 이런 그 교육,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제로 웨이스트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에게도 포장지에 대한 사용 감량이나 친환경 제품 개발이나 기업의 각각이 또 감량 목표 설정들을 좀 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브뤼셀 도시는 한 70%까지 폐기물들을 감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 그 분리 배출하기 전 이제 혼합된 것들이 한 1인당 한 170kg 정도가 연간 나왔는데, 지금은 45kg로 한 75kg로 줄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참여 의도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상당히 많은 이제 기존의 소각이었던 이런 폐기물들을 상당히 줄였던 그런 억제 정책들을 해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10개 정도로 재활용 센터들을 만들고, 이런 재활용 센터들을 통해서 이제 도시 분들한테 이제 그 홍보도 하고, 또 실시간 또 여러 가지 불망 사항들을 48시간 이내에 이제 해결하는 뭐 이런 정보에 대한 수집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아까 14개 포장 품목들에 대해서 플라스틱, 그다음에 금속류, 메탈, 그다음에 종이류, 그다음 음료 팩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포장용 용기 쪽에서 계속 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주변 도시들, 그러니까 브뤼셀 주변에 있는 벨기에 주변 도시들까지도 확산해서 이런 제로 웨이스트를 협력 체계를 브뤼셀이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재사용으로 문화로 또 일회용 금지로 또 재활용해서 소각이나 매립되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시는 이탈리아의 조그만 도시긴 한데 카판노리라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인구가 5만밖에 안 되는데 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처음 시작했던 도시가 되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소각장이 건설에 대해서 좀 많이 반대했고, 요걸 통해서 뭔가 어떻게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안으로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 하면은 카판노리가 제로 웨이스트 도시의 원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금 펼치고 있고, 아까 저기 분리 배출이나 재활용 시설이나 시민 공부나 지속 가능 소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는 제로 웨이스트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많은 지역 전문가들이 원인과 해결책을 어, 만들어 나가고, 여러 그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어, 어, 컨퍼런스, 그다음 원인 분석, 설문조사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 아이디어 것들이 분리배출, 분리수 공급하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는 이제 재사용 천기저귀를 보조금을 지급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기반한 일회용 기저귀들을 안 쓰는 그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각각의 이제 업사이클링에 대한 기술 교육,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식품이나 이런 식품점에는 포장재 없는 데를 구매할 수 있게끔 여러 그 리필 스테이션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 음수대 지금 페트병 대신에 그 여러 재사용 물병 같은 것들을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인가요? 작년에도 보니까 한 8만 병, 8만 개 정도의 물병을 여러 지금 인구가 5만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음수대도 설치해서 페트 플라스틱줄을 줄여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독특한 거는 이제 패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가정 차원에서, 패밀리 차원에서, 패밀리 챌린지 프로그램, 제로 웨이스트 패밀리 챌린지 참여해가지고 여러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왼쪽에 보이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도 음수대에서 깨끗한 물을 해서 페트병, 일회용 페트병 안 쓰게끔 하고, 오른쪽에 그런 재사용 물병이 있겠고, 요게 이게 최근에 지금 카판놀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이게 신문 기사 이게 전체는 아니고요. 보시면은 여러 재사용에 대한 안내 여러 데스크 헬프 데스크죠. 그 콜센터 같은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콘도미니엄 단위의 이런 이제 카판놀이에서 퇴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뭐 여러 섬유 폐기물들 이런 것들을 해서 최근 한 1년 동안에 이거 일부만 제가 했는데 카판놀이에서 이런 것들이 제로 웨이스트 프로그램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런 데서 제가 웹사이트를 좀 방문해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는 거의 퍼스트 제로 웨이스트 시티로 알려져 있고, 이런 성과들을 알리고, 그 다음에 별 4개의 그 제로 웨이스트가 인증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2022년에 폴스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런 정도로 하고 있고, 보통 지금 유럽이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1년에 한 500kg로 보통 보거든요. 1.5kg, 500kg 정도 보는데, 지금 요 카파놀이는 그거의 절반 정도가 되고, 점점 더 감소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한 350kg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350kg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되고 있고 재활용이나 분리배출이나 이런 데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성과의 요인은 결국은 제로 웨이스트 운동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식들을, 시민의 참여들을 많이 유도하고 있고 지속 가능 도시로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고 무려 요 카파놀이에 대한 성공적인 제로 웨이스트가 유럽의 한 400개 도시에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주민의 참여들,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 하고 있고, 그 다음 제로웨이스트 연구 센터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재활용 시설 같은데 투자하고, 또, 어, 제로웨이스트의 실천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 세 개의 나라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폐기물에 대한 발생 억제 정책,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문화가 없어지고 재사용의 문화로 많이 전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는 유럽 전체의 규제 강화 정책들도 있고, 이런 거를 전환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여러 지방 정부와 또 사업체와 또 거기 있는 지역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소통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요거를 이제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각 도시에서 있던 이 우수 사례들을 여러 유럽 제로 웨이스트나 또는 세계 제로 웨이스트 동맹 이런 데하고 연대를 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기업의 역할들, 또 도시의 지방 자치단체 역할들, 시민 참여의 역할들,
그다음에 규제나 이런 의무 강화 이런 것들이 잘 실천이 돼서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 재사용의 문화로 전환하는 데는 아직 굉장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냥 편안하게 누구나 다 꺼리낌 없이 다 그 일회용 플라스틱들과 일회용품들을 써 나가는 문화들이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사회 시스템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대해서 쉽게 좀 어, 성과를 낼 수가 없겠다. 아까 서울시 사례도 얘기했지만은 서울시의 소각장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매립을 금지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대안이 뭐냐? 결국은 발생량 감소와 억제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한국이 먼저 이런 제로 웨이스트 운동의 선도적인 그 아시아 지역에서 그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영철 교수님, 유럽의 세 개 도시에 대한 제로웨이스트 사례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쉬는 시간을 잠깐 가질까요? 그냥 곧바로 이어서 해도 되지 않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곧바로 토론 시간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곧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먼저 대전 시민환경교육센터의 고은하 센터장님께서 한 5분 정도 말씀을 뭐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유성구의 한교 과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 그 다른 분들이라든가 뭐 발표하신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은하 센터장님 먼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저희, 저는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고민하게 됐는데, 마을에서 주민들하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서 마을에서 마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지역에서 목상동에서 이것을 같이 고민했었는데 마을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할 때 그러면 주민들이 최근에 이제 설문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통 이제 조사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하면 대부분 주민들은 분리배출 교육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분리배출을 잘 실천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분리배출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모든 답변이나 저희 환경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교육이 필요하세요라고 하면 학교나 모든 곳에서 분리배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쭉 경험에 의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유는 주민들이 환경교육하면 분리배출이라고 하는 거 이외에는 자원순환이나 순환경제, 제로웨이스트라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배출이 나는 필요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잘 하고 있지 않아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요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 순환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역사회에서 더 많이 공론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저는 쓰레기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도 오랫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배출하는 것부터 주민교육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현장에서 좀 고민해 보면 이게 쓰레기 문제를 단순히 폐기의 문제로 봐서 그렇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순환경제나 제로웨이스트의 개념들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정책을 쓰레기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두고 이게 자원순환과에서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는데 아까 서울시 사례 말씀해 주셨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구체적으로 쓰레기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가정 부분과 비가정 부분으로 배출 특성을 분석해서
그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비가정 부분 등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책을 그 쓰레기 특성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도 자치구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자체 쓰레기 특성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은 좀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그 해결 대책으로 폐기물 관리 부분을 매트릭스 구조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가지고 그 제로웨이스트 그 6단계를 쓰레기 정책으로 연계해서 제안한 부분들은 인상적이었는데 다른 하나를 저는 또 더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됐거든. 요 지금 제안 주신 거는 제로 웨이스트 6단계 쓰레기 정책 제안하신 거는 쓰레기를 중심으로 한 거여서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로 원료부터 그리고 그게 생산되고 판매되고 폐기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생산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이 판매되고 폐기되는 과정만 매트릭스 나누는 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이게 순환경제에서 기업들이 할 일이기는 한데 이거가 그 시민들을 연결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하는 제로웨이스트 운동도 있는데 시민들이 하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단계가 거절하기입니다. 아까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그 리싱크하고 리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또 어떤 디자인으로 해서 그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건지는 고민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거절하기 부분을 1단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내가 쓰레기 자체를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아예 받지를 말자. 그것들이 페트병, 무라벨 페트병을 만들어낸 그 무라벨 페트병에서 라벨이 있는 페트병을 우리는 거절하고 무라벨 페트병을 사용하자 뭐 이러는 것들로부터 출발하는 그 시민들의 실천은 연결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시민들에서 그 마지막 단계는 여기서 제로웨이스트 7가지 제안한 거와 다르게 시민들의 마지막 단계는 요구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하기, 그리고 그 줄이기, 재용하기, 고쳐서 사용하기, 재활용하기, 썩는 제품 사용하기,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기업이나 정부에게 요구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매트릭스 구조를 조금 제품의 전 단계를 생산하는 전 단계를 놓고 시민들이 처음부터 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각 단계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더 본다면 그 이런 제로웨이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그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 문화로가 이탈리아의 칸타노리 사례 장용철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그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들을 또 다시 현장에 적용하고 도와주고 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도시 안에서 문화로 되게 그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갈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민들은 환경에 대한 실천을 시작하기는 어려운데 한 번 시작하면 딱 한 가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채식을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채식을 실천하시는 분은 동물권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로웨이스트를 운동에 참여하시고 또 줍깅이라든지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이렇게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한 개를 참여하기는 어려운데 그 불편함을 시작하면 굉장히 다방면으로 그 참여하게 되고 환경을 좀 더 통합적으로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그것들을 문화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이게 개인 한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음식을 주문하면 키오스키나 이런 거에서 자동적으로 텀블러를 선택하게 하고, 그게 내가 텀블러를 선택하면 뭔가 자동적으로 포인트로 적립되게 하고, 이렇게 모든 일상에서 나의 실천들이 이렇게 그 환경과 연결된 것들, 탄소 중립과 연결된 활동들이 좀 나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 뭔가 포인트로 그 포인트로 연결된다든지 이래서 효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면 좋겠고,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는 것들, 폐기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이 자원순환이다라고 하는 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용어나 방향들을 조금 고민해 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은하 센터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패널 말씀 듣겠습니다. 한교호 과장님, 네, 마이크, 네, 음소거 해주시고, 네, 제가 부탁 미리 말씀드리기로는 뭐 유성구의 뭐 사례 같은 거 말씀드리고 뭐 코멘트 사항 드렸었는데 말씀. 예, 안녕하세요. 유성구청 청소행정과장 한기호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신 그 박세원 뭐 서울연구원 박사님과 우리 장영철 충남대학교 그 교수님 그 사례를 듣고 앞으로 우리 유성구 청소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우리 구간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례하고 앞으로 이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 여담부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 속담을 보고 다시 역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 순환 경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온 마을에는 우리 지역사회, 특히 민, 관, 학, 연의 그 협조가 무엇보다 또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에서도 이 제로 웨스트 그 운동을 위해서는 우리 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시민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민이라든지 학이라든지 연구기관, 주민 이런 분들의 이제 인식 전환, 참여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아마 2021년도에 그 충남대학교하고 대전 충남 녹색연합하고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다형컵 우리 충남대학교 내에도 보면 이제 카페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일회용 컵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학교 내 카페에서 일회용 컵 줄이기 일환으로 우리가 다형 컵을 한번 사용해보자. 그걸 또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학교라든지 일반 기업체만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한번 솔선수범하자 해서 사실 이제 지난해 저희가 이제 우리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그 다형 공유컵을 이제 이름을 한번 공모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이 컵 이름이 유턴이거든요. 이제 화면에 잘 나오나요? 요 이제 유턴의 의미는 우리 이제 재활용 부디 배출 자원 순환의 의미가 있고요. 또 유성에서 시작해서 유성으로 돌아온다는 그 의미를 담은 유턴 컵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청사 내에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텀블러를 좀 다 사용하고 있고 전에는 회의 때 이제 종이컵을 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컵 사용 자제가 아닌 사용 금지라는 이제 용어를 써서 이제 행사 회의 때 이 유통컵과 텀블러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지역사회에 전파를 하자 해서 우리 유성구 이제 어운동 인근에 있는 카페 두 곳에서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혀서 그 두 곳의 이제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을 안 쓰고 이 저희가 제작한 공유컵, 유통컵을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도 이제 인근 지역사회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또 아시겠지만 우리가 플라스틱 중에서도 고품질 플라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뭐 PT병, 우리 생수병이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그 무임 회수기를 한 7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이제 수거해서 이제 본인들한테는 이제 포인트도 적립되고 우리가 이제 순환 경제를 실현하는데 조그마한 부분부터 이제 일조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무인 그 회수기를 이제 점차
이제 확대해 설치해 나갈 예정에 있고요.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거든요. 뭐 우리 이제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유성온천 문화 축제가 이제 5월 달에 열리고 있는데요. 한 3일간 열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축제에서도 또 가장 많이 또 발생된 폐기물 중 하나가 생수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주민들 참여를 한번 유도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 축제 때 저희가 이제 시책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해서 이제 주민들이 축제 현장에 찾아오신 우리 주민들이 아이들과 같이 그 무인 회수기를 통해서 이 투명 페트병이 어떻게 이제 업사이클 소재화로 이제 탄생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체험형 또 이제 쉽게 놀면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가 장을 이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참여하신 분들 연령층, 눈높이에 맞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교육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저희가 여름에 있었던 재즈 앤 맥주 페스타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 유림공원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축제 현장에 저희가 이제 다회용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주관 측 추산으로는 작년보다 쓰레기가 한 80%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는 그 나비한마당 축제라고 있습니다. 학교 진로 체험 박람회거든요. 이 행사에도 이제 대전시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이 현장에도 저희가 뭐 재활용 분리수거함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다회용컵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이곳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생활 폐기물 이제 줄이는데 좀 일조를 이제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뭐 우유팩 뭐 잘 아시겠지만 종이하고 같이 섞여서 이제 배출이 되면 그 종이팩에 있는 그 훌륭한 자원이 그냥 훼손된다고 해서 우유팩만 또 별도로 이제 모으는 운동을 또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이스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새마을주의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새마을주의 이제 회원들이 그 아이스팩을 이제 수거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또 필요한 곳에 또 이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이제 참여, 그 인식 전환이 이제 무엇보다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은아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예전에는 홍보 전단만 만들어서 뭐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뭐 이제 배포형에 이제 홍보를 했다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그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뭐 학교에 가서는 학생들 그 눈높이에 맞는 강사님이 가셔서 거기에 맞는 이제 그 교육도 할 예정이고요. 뭐 이제 동단위 마을 주민자치회에는 또 그분들 그 눈높이에 맞는 그 강사를 섭외를 해서 이제 그 찾아가는 이제 우리 재활용 분리배출 이제 교육을 이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저희가 이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활용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률인데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고 물품을 수거 운반에다 수리수선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제 환경부라든지 법률 개정을 할 때 이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재활용, 리사이클에 대한 개념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뭐 재활용의 어떤 뭐 예술적 디자인을 가미한 업사이클 위주로 이제 법률을 한번 이제 개선하도록 이제 건의를 또 하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유성구에 맞는 업사이클 센터 그 구축을 위해서 지난 7월에 그 대전발전연구원이죠.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서 아마 대전연구원으로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저희가 연구 요경을 줘서 그쪽 이제 박사님이 지금 우리 유성구에 맞는 그 업사이클 그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인가 이제 과학기간 내년 1월까지인데 그때 그 연구 과제가 이제 나오고 하면 이제 그 후속으로 이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 업사이클 센터 구축을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서울 성동구에 있는 그 새활용 프라자인가요? 거기를 이제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 대전에서 이제 그런 형태의 새활용 프라자를 건립한다는 거는 이제 자치구 차원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광역에서 나서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제 금고동 제1 매립장이 2025년도에 사용 종료가 되거든요. 내년 1년이 늘어나서 내년에 이제 사용 종료가 되고 한 5년 정도 이제 다짐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한 2030년 이후에는 뭐 시민 공원으로 이제 조성을 한다는 계획도 있고 뭐 골프장도 진다는 뭐 시에 뭐 이제 의견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고은하 처장님이 이제 뭐 승낙을 하신다면 같이 노력을 해서 그쪽에다가 서울에 있는 성동구처럼 그 대전에 맞는 그 업사이클 센터를 구축을 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업사이클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이제 기업들도 이제 많이 이제 참여를 입주를 시켜서 진짜 그 업사이클 뭐 제로 웨이스트를 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그 센터를 한번 구축하는데 저희가 이제 시에 건의해서 한번 노력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광역 차원으로 이제 추진하되 우리 자치구에서는 우리 자치구에 맞는 그 업사이클 센터 뭐 이를테면 저 세종시에서 좀 내년 지금 2월에 이제 개소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민간 위탁 그, 그 한번 공고를 모집된 걸 제가 보고 또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센터를 구축할 때는 사실은 그 부지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LH에서 그 소담동에 있는 그 환승 센터를 이제 LH에서 짓고 지자체에서 기부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거를 아마 세종시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 4층, 5층짜리 건물에 그 2층에 이제 업사이드 센터가 들어가고 1층은 우리가 얘기하는 싱싱장터 로컬 푸드 매장이거든요. 1층은 로컬 푸드 매장, 2층은 업사이클 센터가 들어가고 나머지 3, 4, 5층은 그 주차장을 활용한 그 복합 그 적인 이제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럽고 해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이제 부지 확보가 어려울 때는 우리 구에 많이 이제 개발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융복합 사업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시행사에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공공 부지를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시행사에서는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공공 부지를 할 때 한 계층을 우리 업사이클 센터로 이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구에서 이제 하고 있는 방향,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두 우리 발제하신 분들의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저희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제 조언 부탁드리고요. 예, 제 발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황교우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성구에 대해서 네, 좋은 말씀 여러 가지 정책 추진 중이신 거 하고 뭐 앞으로 계획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기 뭐 패널 분들이라든가 아무튼 참석자분들 편하신 대로 뭐 질문하시거나 네,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신 분들 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나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에서 참여하신 분이 질문을 하셨네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고, 윤 선생님 읽어보시고 답변을 조금, 어, 박세현 박사님이나 저는 할 수 있도록 먼저 좀 읽어주세요. 꺼졌어요. 음이
음성이 꺼졌습니다. 네, 서구에서 메시지 주신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 규모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환경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재활용은 곧 경제라고 생각하기에 예산이 투입되거나 자원봉사 시민들이 노력력들이 인력이 투입되어야 자원순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위하여 어린아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답변이나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예, 일단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저도 제가 환경부의 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제가 자원순환 분야의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제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예산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좀 그 예산들이 지자체와 연계될 수 있게끔 제가 어, 기회가 될 때 말씀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고은하 차장님께서 시민환경교육센터니까 교육 관련돼서 지금 뭐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게 어릴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 대해서 주민인식 개선과 참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은하 차장님 좀 저기 센터장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네, 그, 저도 환경교육을 하는데, 저도 이게 이제 그 집중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레기 교육들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또 보면 생활하는 데서 또 이게 실천이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속적인 환경교육들이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은 절감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교육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저희도 어렵고 하긴 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민들의 의식이 함께하고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게 그 정책이 납득될 때 확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한 투자들이 되게 중요하고, 예전에는 환경교육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성인 교육을 더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문제들이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들이 우리 모두한테 지금 당장 있어서 성인 교육도 아까 한교 그 과장님께서 주민교육 맞춤형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에 맞게 또 재미있게 또 그런 문제들을 함께 공감하고 내가 불편함을 좀 느끼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들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서구에서 주신 질문 보면서 저도 하나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게 각 자치구나 마을에서 이런 자원순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자원순환 가게처럼, 분리배출을 아주 잘 한 것들을 기업과 직접 판매를 하거나 이런 거래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없을까? 그러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이 없으니까 계속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해야 되니까 이게 계속 실천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성남이나 경기도에서는 보면 직접 그것들을 자원순환 가게에서 모으고 판매를 하고 다시 그걸 주민들에게 포인트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리워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두 분 발제자님께 저는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현 박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아, 네, 먼저, 저도 서구 자원순환과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해주신 내용에 저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뭐 교육이라던가 재정이나 예산 규모나 결정에 대한 부분도 참 동의된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은 제로웨이스트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매장 주라던가 실제 시민 단체 대표님들이나 이렇게 만나 뵈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공통된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로웨이스트의 그럼 기준은 뭐냐?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기준이 결정이 돼야 이 제로웨이스트 매장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뭐 제도적인 부재가 조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보내주신 사업 투자나 이런 부분들, 뭐 예산, 그리고 뭐 교육 이런 부분도 저도 공감하고, 사실은 뭐 교육 부분 같은 경우도 뭐 분리배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폐기물, 환경적 측면에서 폐기물이 됐던 뭐 대기 뭐 하다못해 소음이 됐던 어떤 환경적 측면에서 어떤 그런 교육 인프라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공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센스 형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던 내용 한 번만 더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이게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려면, 예. 그리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려면, 아까 우유팩이나 아이스팩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모으고, 그 모은 거를 직접 기업에서 원자재로서도 만들면 좋겠는데, 이게 성남이나 경기도 성남이나 또 한 곳이, 경기도에서는 자원순환 가게라는 형태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든 마을이든 모으고 실천하는 의지는 많은데 진가로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직접 인프라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을 줄이겠다라는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도 사실 뭐 다이용기 관련된 과제도 해봤고 관련된 뭐 다이용 컵이라던가 지금 하고 있는 폐비닐 분리배출도 그렇고 시민 실천에 대한 동료라던가 어떤 동기는 또 있지만 그 편리함이 좀 기반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폐기물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정과정 단계에서 배출부터 수거 단계에서의 어떤 동기부여라는 제도 중에 하나가 빈병보증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빈병보증금제도 같은 경우도 사실 초반에 정착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장애물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잘 안정이 되고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발생 배출 뒷단은 수거 그리고 이제 재활용 이 단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다른 폐기물들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그 인프라에서 벗어나서 사실 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그렇게 모아줘서 어떤 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모아줘서 그 기업에 제공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라는 게 조금 사실 지금 시스템에서 어려움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는 지자체나 어찌 보면 배출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거를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업에서 어느 정도 구축을 하는 방식이 좀 맞지 않나. 사실은 그래서 전에도 그 쿠팡 폐비닐, 저희 맨날 시키면 오는 그 쿠팡 비닐 같은 경우도 그거는 되게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대로 종량제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제안을 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쿠팡에서 사회적 책임을 좀 가지고 좀 이렇게 어떤 회수함을 만든다던가, 그런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어떤 택을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고나 센터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지역에 모은 걸 갖고, 이제 기업과 연결해서, 그거를 이제
판매까지 연결돼서 좀 경제와 작동해서 순환하는 거는 당연히 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걸림돌 중에 장애 중에 하나는 규모의 경제예요. 많은 양을 모아서 실제 그게 돈이 돼서 기업에 전달이 될까?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를 잘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 전 단계인 그 전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그 기업을 좀 저기 에, 어느 정도를 견인할 수 있게끔 지자체가 조금 더 좀 서포팅을 초기에는 단계를 하다가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커지고 점진적으로 자립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가야지 않을까. 아직 그렇게 크게 지금 규모의 경제로 못 가고 초기 단계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리워드하는 이런 거는 지금 제주도 성남의 자원순환 가게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재활용 도움센터라고 있어요. 재활용 도움센터, 그러니까 클린하우스로 분리배출을 넘어서서 이제는 클린하우스를 없애고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거기서 이제 갖고 오면은 직접 리워드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모은 것들을 충분한 양을 해서 기업에 전달하고 그거를 이제 선순환시키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대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인구 150만 도시니까 그 구차원을 넘어서서 그게 조금 더 확산이 되고 모으고 모아서 하게 되면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좀 이제 부연 설명도 드릴 겸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광역 차원의 그 업사이클 센터가 이제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이제 자원 순환에서 그 순환된 자원이 이제 경제에까지 와서 저희가 이제 순환 경제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자원 폐기물을 자원화해서 그 산업을 육성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까지 이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저 서울 성동구가 아주 모범적인 이제 사례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도 광역 차원의 업사이클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고은하 센터장님이나 우리 장영철 박사님께서도 좀 많이 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필 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궁동 지역에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 언론을 보니까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핫한 사업이 업사이클링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활용의 차원을 떠나서 그 재활용의 이제 예술적 어떤 디자인을 가미해서 그 업사이클 소재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작품으로 이제 탄생시키게끔 한다든지 이런 건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두 분께 좀 부탁드리는 내용은 뭐 저희도 뭐 건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각 분야에서 좀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면 좀 고맙다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업사이클링 센터들은 제주도가 작년에 개소를 하나 했고요. 작년에. 그다음에 대구가 있고 여러 곳곳에 부산도 있고 굉장히 대부분 다 있죠. 지금 대전만 거의 광역시 차원에서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또 토의할 내용이 있나요? 없으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오늘 저기 참여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조금 또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대전시에 대한 어떤 시사점, 대전시에 할 만한 또 여러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부분들, 서울 사례를 많이 들었으니까 저는 대전에 살고 있으니까 대전의 관점에서 또 여기 오늘 참여하신 여러 지역센터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하여튼 대전은 과학기술 도시잖아요. 과학기술 도시고 그중에 과학기술 도시 중에 많은 국책 연구나 많은 어, 그 연구원들이 유성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교 과장님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구가 25개예요. 그러니까 대전에 비해서 한 6배 정도가 크죠. 인구나 여러 사이즈 면에서. 그리고 모든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고 또 우리나라 추세이기도 한데 모든 게 이제 도시화잖아요. 도시화. 도시화가 어버나이제이션들이 굉장히 더 가속화되고 있고 다 도시로 살고 있고 도시에 몰려들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이제 이 소비를 어, 좀 그, 친환경 소비 이런 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또 순환 소비라고도 해요. 순환 소비, circular consumption, 순환 소비 이 측면에서 이제 순환성을 고려해서 제품도 만들고 포장재도 만들고 재사용도 해서 다 순환성을 해서 버려지는 게 없이 폐기되는 게 없이 처리돼서 잔지물로 나가는 거 없이 순환 소비를 하자.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순환경제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 지역 주민들이 에, 순환경제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촉진자 역할의 책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제안은 유성구의 또 대전시 첫 번째 제안은 아까 업사이클링 센터는 건 당연히 지역의 6대 광역시 중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조만간에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 업사이클링 센터뿐만이 아니라 대전 우리 도시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웨이스트 연구 센터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좀 만들어서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아까 제도적인 문제나 개념 설정이나 이게 제로 웨이스트 비즈니스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해서 여러 이제 제로 웨이스트를 하려면은 관련된 여러 현황 파악과 전략들도 세워야 되고 주민들한테 대해서 인식 개선을 위한 한국교육센터하고 연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해서 진짜 제가 한기호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축제 가운데서 실제 제로 웨이스트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도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유성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어? 그러지 않으면 서구로 뺏깁니다. 그래서 유성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열심히 좀 더, 하겠습니다. 좀 더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많이 시작 안 해도 돼요. 제로 웨이스트 연구센터,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거를 이제 연구센터를 조그만하게 만들고, 뭐 시작을 해서 우리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연계하고, 어, 환경교육센터, 고온화센터장과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순환경제 도시로, 서큘러 도시로, 서큘러 유성, 서큘러 대전,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도시 대전, 순환도시 유성, 이런 식으로 좀 해서, 구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도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지금은 모든 게 다 분리배출 잘하자. 어, 저기 재활용 잘하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줄이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사용을 하고 오래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이 제로 웨이스트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서울시는 지금 난리 났거든요. 왜냐하면 줄이질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의 어떤 지난 10년 동안의 서울시를 평가해 보면은 낙제점이에요. 제가 감히 평가하기에는 낙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켜져 있죠. 2026년에 직밀이 금지한다 그러니 지금 발등에 불이 켜지니까 지금 제로 웨이스트를 지금 엄청 공략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는지 시험 바로 앞에 두고 지금 수능 앞에 두고 1, 2년 앞에 두고 지금 엄청 큰일 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대전은 그러면은 잘하고 있냐? 대전은 서울보다 훨씬 못하죠. 그 메가 시티지만 근데 대전은 엄청난 인재들도 많고 그 연구에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서울은 중량구도 있고 강남구도 있고 서초구도 있고 엄청 다양해요. 서울은 특성들이 엄청 다양한데 대전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동구에 좀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대전에 적합한 우리 유성에 적합한 이런 운동들을 해서 좀 빨리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어떤 큰 전환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세현 박사님 코멘트 한번 하시고 마치는 게 어떨까요? 네, 그 코멘트 주신 것 중에 이렇게 허를 찔리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맞고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지금 하다못해 사업장 폐기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제로섬 게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뭐 그렇게라도 지금 감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서울시는 좀 이게 좀 이렇게 많이 급박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아까 그 국외 사례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 중에 제로웨이스트 인증 도시를 최초로 받은 도시가 제가 지금 정확히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대전이 좀 먼저 앞서 나가면 아시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공론화해서 오피셜하게 나오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전에서 그걸 좀 앞서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사례가 되고 아까 카판놀이 사례처럼 우리나라에 좀 많이 퍼져나갈 수 있는 제로웨이스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뭐 재활용 센터나 이런 업사이클링 센터도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같이 가는 방식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저도 참 좋겠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런 걸 좀 가져갈 수 있고 좀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마지막으로 건의 네,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마무리 시간 때 죄송합니다. 내년에 우리 녹색환경 지원센터하고 저 유성구하고 시민환경 교육센터하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제로 웨이스트 뭐 활성화를 연구센터 위한 제로 웨이스트 뭐 연구센터 또 준비위원회. 그 관련된 걸 한번 추진해 보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뭐 협약을 간단히 맺는다든지 해서 네, 체계적으로 추진할 좋습니다.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기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윤현명 부장님이 조금 그 노트북이 좀 문제가 생겨서요. 일단 입장을 못하게 생겨서 제가 센터장으로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박세현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은아 센터장님 그리고 한교 과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서구청이랑 오늘 모두 여러 이제 저기 포럼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센터 분들 그리고 학생분들 또 참여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또 11월 한 달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모쪼록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에 를 통해서 기후 위기도 대응하고 또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어, 탄소 중립 순환경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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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